자, 지금부터 제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부터 조금 볼게요. 총평부터 할 건데요. 언어는 평균이 조금 내려갔고 자료랑 상황은 많이 올랐습니다. 난이도 쉬워진 거 맞고요. 지난번보다 뭐 특별히 많이 쉬워졌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함정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자료랑 상황 쪽에는 함정 문제가 별로 없었고 언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낮았지만 몇몇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풀지 말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5급한테 던져주면 30% 이상의 정답률은 나올 것 같아요. 30%대 정답률은 나올 것 같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 문제들이 평균을 깎는데 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도 언어논리에서는 반드시 맞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는 문제들이 존재했고요. 그런 문제들을 본인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을 이걸 거꾸로 받거나 아니면 독해력에 약간 그날 컨디션 때문에든 뭐든 독해력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몇몇 문제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런 문제들은 위랑 다르게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독해력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안 틀리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본인 평균이 90점을 언어가 90점을 넘었는데 뭐 그런 쉬운 문제를 틀렸다. 그건 실수니까 진짜 실수니까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언어는 그렇다 치고 자료는 사실 지난번이랑 개별 문제의 정답률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별로 그렇게 특별히 난이도가 높게 나온 문제가 많지도 않았고 다만 이렇게 평균이 올라간 데는 한 세 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90%가 나왔어요. 지난번 시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률이 30%에서 80% 사이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80%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90%짜리 문제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 세 문제 때문에 평균이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평균이랑 상관없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세 문제를 본인이 맞으셨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이랑 실질적인 점수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세 문제 빼고 점수를 생각을 하시면 지난번 점수랑 관련성이 있을 거예요. 가령 이번 시험에서 72점을 맞았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세 문제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기준으로 6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판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지금 뭐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 그거예요. 모의고사마다 난이도 편차가 있고 그 난이도 편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별 정답률을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학원계의 관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문제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본인 실력을 어떻게 교정을 할 건가,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든 거기서 제가 말하는 문제를 맞췄다면은 12점을 까야 된다. 12점 까고 지난번 2회차 시험이랑 비교해보고 그때보다 올랐으면 괜찮은 거고 그때보다 한 2, 3점 떨어졌으면 변화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다면 그랬다면은 내가 조금 손 놓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뭐 매번 90% 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외형직 분들이 되게 법절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실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언어는 비슷한 난이도로 나와도 평균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도 평균이 되게 많이 올렸어요. 3문제 정도 오른 거잖아요. 상황 판단은 뭐 90% 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90% 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70%를 넘어가는 문제 수는 확실히 지난번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반대로 또 바닥을 깔아주는 문제, 반드시 틀려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반드시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죠. 너무 고난이도라서 맞추기 어려운 문제 수는 그래도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자, 바닥으로 밀어내리는 요건도 없어졌고 70%를 넘어가는 문제 수도 조금 더 생겼기 때문에 평균이 이 정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보고 실전에서는 그래도 상황 판단도 90% 넘어가는 문제가 지금 보니까 3개가 보이는데 요 3개 정도는 빼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평균이 올라간 거는 전반적인 난이도가 쉬워져서가 아니라 특별히 쉬운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최대한 안 틀리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어논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통계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평균은 75.9고 지난번보다 한 4점 떨어졌다. 한 문제 정도 다들 많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완전 킬러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있었는데 요번에도 2문제가 있었습니다. 4번과 10번이에요. 해설은 해드릴 겁니다. 해설은 해드릴 거지만 얘네는 정답률이 20%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 저는 충분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뭐 좀 잘못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챙겨갈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11번, 15번, 17번 이 문제들은 엄청 어렵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한 40%를 넘어가는 정답률을 가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2명 중에 1명은 맞았다고 보면 되고 원래는 제가 이걸 고난도 문제에 넣는 그런 유형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언어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6문제 말고는 다들 70% 이상의 정답률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이 사실 딱 76점인 거겠죠. 요 6개를 대부분 다 틀렸으니까. 네, 요 6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맞을 수 있도록 버린 2문제 말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해주고 요 버린 2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풀어나갈 방법 또는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정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통계를 매 과목 직전에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가급적이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틀린 것들이든 뭐든 나중에 검토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봅시다. 4, 8, 10, 11, 15, 17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해놓고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을 보시면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보실 때 모낭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자, 모낭이란 단어가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과학 지문이겠구나. 모낭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털과 모낭, 모낭에서 자라나는 것, 이런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낼 수 있는 지문은 기본적으로 과학 지문이겠죠. 과학 지문인데 빈칸이 있대요. 과학 지문에서 빈칸이 있을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설이거나 가설을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모낭을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는 어떤 논리적인 해답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실험을 할 때 필요한 가설 같은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네, 여러분들은 문맥상 빈칸이란 단어와 모낭이란 단어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과학 지문에서 가설을 찾아서 넣는 것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2분 30초 정도 투자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려워진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낭은 새로운 털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재생을 하기 위해선 줄기세포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여기서 특화된 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 줄기세포가 모낭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고 틀리면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안 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고자 할 겁니다. 그럼 탐색을 하겠죠.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고, 아니면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낭이 어디 있는지를 탐색을 하려고 할 거고요. 모낭 중에서 줄기세포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모낭이 아까 전에 손가락 모양을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손가락 모양 중에 줄기세포가 있는 부분이 어딘가 있다는 거겠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을 근거로 실험 방식을 고안을 했대요. 첫 번째는 세포는 자랄 때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지고 모세포에 있던 표시가 이제 딸 세포에서는 반으로 희석된다라고 되어 있죠. 반으로 희석된다. 자, 이 말은 뭐냐? 세포가 분열을 하고 나면, 이렇게 분열을 하고 나면 이제 표시 자체가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시에 처음 칠했을 때 표시의 정도가 100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50으로 희석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녀 세포에서는 이 50이 또 반반 나눠져서 25씩 나눠지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 다음 둘째 가설이 우리가 찾아야 될 빈칸이에요. 그러면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앞 뒤만 보면 된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모낭이 어떻게 생겼고 모낭이 길쭉하게 생겼다라는 정보랑 그리고 세포들이 어떻게 분화된다는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빈칸을 채우는 거랑 빈칸을 보고 나서 앞뒤를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빈칸에 가설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상태에서 그냥 쭉 읽어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에는 뭐가 들어갈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돼요. 둘째로 어떤 실험이다라고 하고 이 밑에 걸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밑에 걸 집어넣는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위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찾을 수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실험에 착수했고 염색을 했대요. 그럼 염색을 했다는 건 이게 반반씩 줄어드는 성질, 내려갈수록 색이 옅어지는 성질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와 모낭에 염료가 남아있는지 관찰을 했고 아랫부분에는 표시가 남아있는 세포가 없었대요. 그리고 밑부분에는 보물창고가 있었고 표시가 남아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세포가 있으면 아래쪽에는 색칠이 없고요. 위쪽은 색칠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실험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이 색칠을 한 것들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사라지기 때문에 분열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읽고 이 칸을 봤어요. 빈 칸을 봤고 이게 가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염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5번 같은 거를 답으로 찍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왜 5번을 답으로 찍고 싶어지냐? 많은 분들이 5번을 하기도 했지만 모낭 가장 안쪽의 세포들이 맹렬한 속도로 분열하면서 모낭 아랫부분에 쌓인다라고 되어 있죠.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세포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사라지면 이제 색깔이 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목적이 줄기세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망각을 한 거예요. 아래쪽에서 안쪽 세포들이 많이 자란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걸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래쪽에 많이 자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줄기세포가 있다면 줄기세포가 있는 쪽은 천천히
분화될 것이고 일반 세포가 있는 쪽은 일반적인 세포답게 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줄기세포를 찾는다는 걸 망각을 하니까 그냥 뭐 빨리 되는 쪽이 더 흩어지겠지 이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들 5번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글의 목적 자체가 이 글에서 하는 실험의 목적 자체가 줄기세포의 탐색이다. 줄기세포 위치의 탐색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면 5번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낭 아랫부분에 쌓인다? 줄기세포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건데 네,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게 무슨 상관이죠? 줄기세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선지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이 안쪽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오해를 하신 걸 거고 모낭의 아랫부분에 쌓인다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도 망각했고요. 그런 이유로 5번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한 내용과 동일한 선지가 2번에 있었죠. 2번에 있었고 이 2번과 유사한 말들이 다른 선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도 이런 목적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첫 번째 봅시다. 여기 줄기세포가 하루에 한 번씩 분열한다 라는 말이 있죠. 줄기세포의 분열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가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 세포가 어떤 속도로 분열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게 색칠이 사라진 쪽에 줄기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색칠이 되어 있는 쪽에 줄기세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줄기세포가 분열하는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1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고 나서 2번을 볼 때 이거 비교하는 거네? 라고 깨달으셨다면 2번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3번에서 줄기세포가 모낭의 휴지기에 거의 분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선택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실험 조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 이런 휴지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휴지기란 단어가 실험에 나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험에 없습니다. 실험의 가설에 구성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실험 자체에 없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3번은 대부분 휴지기를 보고 지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을 하신 게 4번 선지입니다. 줄기세포가 일반 세포와 달리 특화된 세포로 분열한다.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기존의 배경 지식에 맞춰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화된 세포로 분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반 세포랑 다르게 뭔가 분화된다. 그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일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 세포는 뭐 자라나면서 색이 희석이 되지만 줄기세포는 특화세포로 분화되니까 색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문에서 전혀 유추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글쓴이는 결론을 줄기세포가 모낭 밑이 아닌 돌출부에 위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밑이 아니라 돌출부, 안쪽도 아니고 돌출부예요. 바깥쪽,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줄기세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근데 특화된 세포로 분화가 된다고 바깥에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 4번 선지는 답이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기존의 상식과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무려 30%가 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 선택하신 분들은 과학 지문을 찍을 때 배경 지식에 맞춰서 찍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에서 다시 한 번 더 5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자면 안쪽 세포들이 분화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쪽 세포가 빨리 분열한다. 안쪽 세포가 줄기세포란 걸까요? 뭐 어차피 가설이 맞았다라고 했는데 모낭 위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랑 지금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안쪽 세포들이 맹렬한 속도로 분열하고 얘가 줄기세포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가설로는 이거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5번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질문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보통은 일방적으로 드리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및 답변 Q&A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질문을 주신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됐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한 30초 있다고 말씀 주시면 네,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되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다음은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정답률은 41%예요. 아까 이 4번 문제 정답률 안 알려드렸는데, 이 친구 9%입니다, 정답률. 맞추기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5급에 내도 1000명 중에서, 아니, 우리 시험 치는 애들 10,000명이니까, 10,000명 중에서 2,000명 맞추면 잘 맞출 문제니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8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8번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언어 논리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았다가 아니라 언어 논리가 내 주력 과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번은 또 과학 지문이니까 당연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과학 지문에서 A, B, O, A, B 나와 있는데 과학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과학 지문에서 빈칸이 나와 있으면 가설 또는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돼 있고, 이게 가설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나 들어가잖아요. 세 가지나 가설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를 2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겠죠. 출제자도 본인이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정말 똑똑한 애들은 1분, 똑똑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익숙한 애들은 1분, 조금 뭐 처음 본 친구들은 뭐 한 2분 30초,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에 안 맞을 친구들은 5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최대한,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것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8번에 제시된 문제가 빈칸이 3개나 들어가 있고 과학 지문인데, 잘하는 친구들이 3, 4분 걸릴 그런 문제를 낼까요? 가설을 3개 찾으라고 하면 가설 하나당 1분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3분 이상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잘하는 친구라도 그렇게 문제를 낼까요? 그렇게 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가 결론에 해당하는 거를 찾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흐름에서 결론부가 어떤 것들이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ABO식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자, 혈액형은 ABO식,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상 나오는 게 혈액형이 나오면 항원, 항체란 단어들이 나와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러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가 존재한다. 혈액형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있는 혈액형, 나한테 맞는 혈액형이 아니면 나머진 적으로 인식을 하고 들러붙어서 응고를 시켜요. 항체가 항원에 붙어서 응고를 시키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혈액형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혈액형 검사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보셨겠지만 침으로 찌르고 떨구면 색깔이 변하죠. O형 분들은 보신 적이 없겠지만 A형, AB형, B형 이런 분들은 혈액을 판때기에 떨구면 거기가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응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응고되는 과정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 상식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시험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낙 접하기 쉬운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함정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어려워지는 배경 지식들 같은 경우, 이 혈액형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뭐 혈액형 성격 심리학 이런 거 내면 다들 잘하겠지만, 혈액형의 검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의 원리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애들은 애초에 출제를 할 때 많이 바꿔서 낼 수가 없어요. 그 논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이 항원 항체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A형 항원에 대한 항체는 안티-A고 B형 항원에 대한 항체는 안티-B며 안티-B랑 B가 만나면 응집이 돼서 응고가 돼서 예, 이제 측정이 되고 A형 항원이랑 안티-A랑 만나면 또 응고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형은 적혈구 표면에 A형 항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안티-A가 들어오면 이제 이제 응고가 되고 그리고 B형은 B형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B가 들어오면은 네, 당연히 응고가 되고 AB형은 이제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티-A, 안티-B가 들어오면은 응고가 되고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O형에는 AB형 항원이 모두 존재한다고 해요. AB형 항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티-A가 들어오든 안티-B가 들어오든 기본적으로는 응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형 혈액형 속에서는 안티비가 뭐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미 앞부분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정보량이 많았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은 7급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탐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5급이라면 추천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많은 언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예요. 법률저널 당연히 최고의 모의고사. 제가 검수하니까 최고의 모의고사라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물론 욕먹는 모의고사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의 질은 떨어지더라도 지문의 질이 떨어지긴 어려워요. 특히 언어의 지문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지문 자체를 출처가 없이 망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나무위키 긁어와서 만들었을 때 그럴 때나 지문의 질이 떨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문의 질 자체가 떨어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용에 있어서는 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언어 모의고사를 푸셔야 돼요. 언어 모의고사를 풀고 풀기 싫으면 지문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 그거 다 안 찾아도 돼요. 내용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혈액형에 더해서 이제 맨델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전. 맨델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유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핏셋 자체에서는 기출문제에 유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리트로 넘어가면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시험을 정복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리트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델의 법칙을 따르면서 가는데 AB는 우성이고 O는 열성이래요. 그러면 우성 열성이 있을 때 당연히 표현형에는 우성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가령 표현형으로 A형은 유전형으로는 AA 또는 AO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5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O형의 성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AA, AO는 A형이다. 그리고 BB, BO는 B형이다. AB형은 우성인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AB 동시에 나타나고 O형인 애들은 더불어밖에 없다는 거. 요거가 핵심인 겁니다. 근데 그런데란 단어가 있죠.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예외 상황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검토를 해봤더니 부모가 모두 O형인데 자식은 O형이 아닌 경우가 발견된다. 왜 그런가? 이게 봄베이 O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봄베이 O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분자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 어려운 단어 빼버리고요. 적혈구 표면에 당사슬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네요. 그리고 이 당사슬 구조에 대한 설명이 H체인이라고 해요. 이 H체인이 당사슬의 구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당사슬의 구조에 따라서
맨 끝에 붙는 분자가 뭐냐에 따라서 갈락토사민이 붙으면 A형, 갈락토스가 붙으면 B형, 아무것도 안 붙으면 O형이 되고 이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봄베이 O형은 그러면 어떤 걸까? AO나 BO인데도 불구하고 O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락토스나 갈락토사민이 안 붙어서 발생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갈락토사민이나 갈락토스가 붙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예 H체인 자체가 없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뒤에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충분히 여기서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H체인이 형성되지 않아 A형 또는 B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A형 또는 B형의 항원이 없는 경우 H체인이 없기 때문에 갈락토스나 갈락토사민 자체가 갈갈 시리즈가 붙을 수가 없구나. 그럼 당연히 A형이건 B형 인자가 있건 말건 무조건 O형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봄베이 O형이 됩니다. 그럼 봄베이 O형끼리 결혼을 했을 때, 자, 봄베이 O형은 OA, OA라고 쓸게요. OA, OB 이런 친구들일 텐데 얘네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OA, OA라면은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OA, O라도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AB형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빈칸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봄베이 O형이면서 유전형이 땡땡인 혈액을 채취해라고 돼 있는데 봄베이 O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H체인이 형성되지 않은 케이스예요. H체인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AA나 AB라고 하더라도 O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AA, BB, AO, BO, BO 다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억선지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상태로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안티-A든 안티-B든 우리가 이걸 떨궜을 때 애초에 항원 자체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응집 현상이 둘 다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 이런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이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4번을 가져가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4번을 가져가 주셨는데 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글자를 안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안 본 거죠. 봄베이 O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봄베이 O형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혈액형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A형으로도 B형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응집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4번을 선택을 하셨겠죠.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답을 선택한 분들보다 더 많은데 통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의 차이가 있는데 1번을 선택을 하신 분은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이 2면 하위 50%가 1.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반대로예요. 상위 50%가 1이고 하위 50%가 2예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값인 75점 이상인 사람들은 3분의 2는 답을 골랐고 그 밑에 3분의 2는 다른 걸 골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고르는 사람들은 어떤 게 문제였다고 했죠? 이 봄베이 O형에 대한 부분을 놓친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봄베이 O형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절반. 그거 말고 이 단어를 무시를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일부의 내용만 발췌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발췌독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췌독 안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이 훨씬 잘 나옵니다. 초고득점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창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 정답률은 19%예요. 19%. 낮죠? 20%인데 아마 5급으로 넘어가면 2명 중에 1명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번 문제는 얘도 빈칸이야. 빈칸 문제들 다들 많이 틀려. 빈칸이 실전에서 이렇게 행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빈칸이 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이렇게 정답률이 안 나오면 저는 슬퍼지겠죠.
이런 문제들만 따로 모아놓은 게 사실 수능 언어 쪽이 되게 많은데 기회가 되면 그거라도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화작 쪽 가면 빈칸 되게 많거든요. 화법, 장문, 화작문 쪽에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이런 과학 지문은 잘 없지만 빈칸 파악하는 데 분명히 도움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에 간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화학 반응에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과학 지문이겠죠. 그럼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가설이거나 결론이거나. 근데 가나 두 개 슬쩍 봤더니 때문이거나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결론이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결론이라는 표현보단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설은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미정의 상태인 거고 결론이면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팩트는 단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팩트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추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뭐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좀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 외에 미량의 촉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생물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도 촉매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을 효소라고 부르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대요. 여기 잘 보시면 특별히 생물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효소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죠. 생물 바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효소는 아닐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효소는 아무 반응이나 촉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반응이나 촉매하는 것은 아니다란 말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촉매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죠. 일정한 대상보다는 일정한 반응에 대해서만 촉매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다 이제 제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한 가지 효소는 완벽하게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아무 반응이나라는 표현 자체를 쓰질 않았겠지. 근데 그러면 여러 개보다는 뭐 한 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1, 2, 3번은 지워지는 거야. 이런 거를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아무 반응이나라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글을 읽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통사론이라고 해요. 통사론이라고 하는데, 통사론이라고 하고 노움 촘스키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선구자 같은 거고. 저도 이 가끔 언어 과외 같은 걸 할 때 이 통사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나 촉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촉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무한히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제시를 할 때 아무 반응이나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그걸 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축소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 2, 3번 지우고 4, 5번만 평가를 하면 되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한 가지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만을 선택적으로 촉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을 거고, 거기서 기질 특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기질이란 효소에 의하여 반응하여 속도가 커지게 되는 물질, 그러니까 반응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이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질에 대해서 촉매 영향을 받는 물질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질 특이성이 있는 것은 공간적 입체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부분이 맞다라는 거 바로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화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일반 무기화학 반응에서 촉매 작용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땡땡땡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일반 무기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그 뒤에 제시를 하고 있겠죠.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B는 A와 마찬가지로
땡땡땡이다 라고 썼다면 그 뒤는 A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A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B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네, 그런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늘어나게 돼요. 참여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분자들이 열을 흡수하여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반응 속도가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이에요. 촉매가 들어가면이 아니라 온도가 높아지면이라고. 이 뒤의 내용은 촉매가 들어가서 반응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 그거를 꼬아놓은 거예요. 즉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정확하게 무기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촉매고요. 그 무기화학 반응에서 촉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게 온도가 커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촉매랑 완전히 동일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봤을 때 촉매의 작용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낮춘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 저는 이 문구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말은 어떠한 활성화 에너지라는 기준점이 존재하고 이 기준점 이상의 분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러면 촉매가 온도를 높아지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반응하고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반응하고 있을 때 촉매 이외에 그 어떠한 추가적인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반응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반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반응량을 늘려주는 방법은 이 문턱, 기준점에 해당한 값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밖에 없겠죠. 이게 답이 4번이 되는 이유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낮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문턱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돼요. 문턱을 높이면 당연히 반응은 줄어들 거고요. 문턱을 낮추면 당연히 반응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5번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19%인데 19%의 한 4배 정도, 4배를 넘네요. 그러니까 한 77% 정도 되는 사람들이 5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왜 실수를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기출을 안 풀어서 그래. 이 문제는요, 기출 변형이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출제를 한 건 아니지만 피셋 행시 기출에 있어요, 이 문제가. 피셋 행시 기출에 촉매랑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 촉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효소가 아니라 촉매긴 하지만 촉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행시에 있는 문제를 바꿔서 낸 거예요. 효소를 더해서.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고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그런 단어의 정의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잘 알고 있다면 절대 낚시에 당하지 않을 문제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약간 있긴 하고요. 그래도 뭐 틀리는 것 자체가 뭐 5급 애들도 2명 중에 1명은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 정도 문제다. 맞출 수 있으면 나한테 너무 이득인 문제고, 못 맞춰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정답률은 48%예요. 2명 중에 1명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학생분들은 사실 한 70% 정도 정답률이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기존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도 하고요. 형식 논리와 유사한 문제라서
형식 논리에 해당하는 문제죠, 사실. 이런 부분은 연습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위기 전망에는 이유가 있고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는 위기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굳이 기호화를 하자면 이건 기호화라고 할 수도 없죠. 위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표로 만든다고 하면 이 경우만 위기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우고. 그래서 첫 번째는 과도한 사업 확장의 지속이고요. 이 새로운 사업부의 확장은 많은 초기 투자를 요구를 하고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지속된다면은 이 비용이 위기로 몰아갈 수 있대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검토를 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기존 사업부의 실적 악화인데 이 실적 악화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하고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기존 사업부의 실적은 악화된다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다가 좀 작게라도 적어 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러한 형태로 발문이 나와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모두 달성될 때,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발생할 때 위기를 맞는다.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 뒤집어서 말하면 위기를 맞았다면은 동시에 두 가지 이유가 발생했다가 되겠지만 뭐 어찌됐건 이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는 반드시 위기가 아니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위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에서 기존 사업부의 실적 악화는 둘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가설이 나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이때는 뭐라고 되어 있니? 실적이 악화가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머릿속에 이 표를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TTTF, FTFF. 이 네 가지 2x4의 매트릭스가 머릿속에 항상 있다면 문제 풀 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줄여서 이 두 가지 가설을 검토를 할 건데요. 위에 1, 2로 썼으니까 얘는 A, B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 이고 두 번째 가설은 미래 시장의 규모 축소설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줄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자,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리자들의 적절한 감독과 개입이 있을 때 이때는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적 악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래시장의 규모 축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꾸준한 주제고 축소설의 확산은 이제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입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들이 기피하게 만들 것이고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이 둘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기존 사업부의 실적은 심각하게 악화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기존 사업부가 실적이 악화되는 거에는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미래시장의 규모 축소가 일어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악화가 돼요. 근데 이 축소설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인재들이 기피되고 인재들이 이제 그 회사를 기피하고 차입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경우라면 그냥 실적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악화된다는 거, 좀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를 했다. 1분 안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선지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보기 봅시다.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차입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사업부 확장을 중단했을 때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다. 자, 위기를 맞기 위해서는 사업 확장 지속도 하면 안 되고요. 실적 악화도 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 말했지만 오류죠. 확장의 지속 이걸 막거나
사업부의 실적 악화를 막는다면, 둘 중 하나라도 막아낼 수 있다면 네, 이 회사가 위기를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 확장을 중단을 했다면 위기는 맞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업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다음, 니은에서 직원들의 기강 회의가 있다면 기존 사업부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예외 상황이 있다는 부분, 물결 표시한 부분을 기억을 하셨다면은 틀렸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는 분들, 발췌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낚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발췌독 하시면 안 된다고 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강회의가 있다면 기존 사업부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는 예외사항, 적절한 감독과 개입이 있었을 때는 악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는 틀린 선지입니다. 디귿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입 비용이 증가한다면 기존 사업부의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다. 차입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경우는 기존 사업부의 실적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하겠죠. 자, 11번에 많은 분들이 5번을 했어요. 5번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많은 분들이 5번을 선택을 하셨던 이유는 니은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고, 니은이 맞다고 생각을 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글을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수정해가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논리 문제니까 절반의 정답률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퀴즈 문제고 A, B, C, D, E, F 중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볼게요. A를 위원으로 임명을 하면 B를 같이 임명을 할 수 없대요. 그럼 저는 기호 안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A를 임명을 했을 때는 B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럼 A를 임명을 안 했을 때는 어떨까? B를 임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자, E가 임명이 된다면 F가 임명이 되고, E가 임명이 된다면 F가 임명이 되고요. 오직 그러한 한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F가 임명이 됐을 때만 E가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겠죠. E가 임명이 안 되고 F가 임명이 안 되거나, E가 임명이 되고 F가 임명이 되거나. C는 A가 위촉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A가 없는 경우는 C가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A가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C는 A가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임명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가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F도 위원으로 임명된다라는 정보가 있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D랑 A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D가 임명이 안 되면 이때 A가 임명이 되어 있을 때는 F도 임명이 된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임명이 안 됐을 때 D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F랑 D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이때는 이 뒤에 EOFO 또는 EXFX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A가 이미 임명이 된 상태라면은 D가 임명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F가 임명이 되고 E도 임명이 될 겁니다. 이때 D가 임명이 D가 임명이 됐다면 그때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둘 다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의 수 중에서도 수용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논리 퀴즈에서 수용도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용도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걸 연결시켜서 제시를 할 때는 틀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져요. 왜 낮아지냐?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뤘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기호화시켜서 풀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A면 not B다. 그리고 EF고 E가 E이면 F고 F이면 E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동치다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고, C이면 A다. 그리고 not D인 상태에서
A가 같이 있으면 그때는 F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연결시켜 나가는 거는 뭐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귀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표현을 하는 수용도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다 끝난 겁니다. 그대로 여기서 찾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1번 선지 볼게요. A가 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C는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B는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B는 임명이 안 되지만 C가 임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서 A가 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E는 위원으로 임명이 되지만 D는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이거 D가 임명되는 거랑 임명되지 않는 케이스 저희가 다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D가 위원으로 임명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C가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D가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겠죠. C가 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는 거는 이 아래쪽 부분 A가 임명되지 않은 케이스는 배제가 된 겁니다. 그럼 반드시 A가 임명이 된 상태가 되겠죠. A가 임명이 되고 D가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F가 임명이 되고 그러면 E도 임명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D가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거나 A가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위원으로 임명되고 D가 이제 위원으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E가 이제 위원으로 임명이 되는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않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D랑 A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not D거나 A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돼도 E는 위원으로 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A가 임명이 되고 D가 임명이 된 상태에서 E랑 F가 둘 다 임명이 안 되는 케이스를 제시한 바 있어요. 발레가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에서 D가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A가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F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A가 임명이 안 되고 D가 임명이 된 케이스에서는 제가 아까 E랑 F 이 세트로 움직이는 부분 어느 케이스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번도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풀이한 방식이 생소해 보이실 거예요. 많이 생소할 겁니다. 저도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논리 기호화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제가 이 논리 기호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좀 부끄럽긴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배운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다니까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경시대회 쪽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수업으로 들었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안 풀었습니다. 이거보다 경우의 수 다 나열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틀릴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연습하기가 무엇보다 쉽습니다. 연습하기 쉬운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내가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암기를 하고 그걸 대입해서 가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나열한다. 이거는 손가락만 빠르면 누구나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분 10초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용도로 나열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용도로 나열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런 이 단순한 논리 퀴즈 문제들, 그러니까 배열하기, 배치하기 문제들 충분히 정답률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한 문제 정도를 더 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 오버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7번 문제 보고 좀 쉬었다가 자료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9번 기억 이은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요 언어 일단 목표치가 있으니까 끝나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익명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네. 17번 문제 볼게요. 얘 정답률은 얼추 41%네요. 이것도 5명 중에 2명 정도 맞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명의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화 내용이 모두 참여라고 합니다. 자, 모두 참인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올라가죠. 이거는 쉽게 내드린 겁니다. 자,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과목이 A, B, C, D가 언급한 게 전부고 이제 A, B, C, D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많이 비판을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 답 부분에서 오류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정답률이 많이 낮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먼저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 과목들이 얘네들이 말한 것 외에는 개설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과목을 보면 심리학 개론, 잠시만요. 그리고 인간과 우주, 그리고 공연 예술의 이해, 그리고 우리 몸의 이해, 미학과 예술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정보를 먼저 파악하라고 하냐면 이것도 배치하는 문제예요. 앞쪽에 있었던 거는 배열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나누는 문제라면 얘는 표 안에 OX를 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표 안에 OX를 쳐가면서 A랑 어떤 과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는 그 과목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과목이란 집합 안에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글을 읽으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A, B, C, D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과목들이 언급이 되는가다라는 거,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이렇게 쓸게요. 심리학, 그리고 인간과 우주, 그리고 공연예술의 이해, 그리고 우리 몸의 이해, 미학과 예술론,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정도 적어놓고, 이게 사실 어디서 많이 보던 과목들이라, 네, 학교에서 후배님이 만드신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잘라두고 사람이 5명이니까 A, B, C, D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설지가 나갔는지를 모릅니다. 저도 최종 검수를 하고 나서 바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설지의 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본문을 보세요. 이번 학기에 총 3과목을 듣는다라고 A가 말을 했기 때문에 A가 들을 수 있는 과목 수를 옆에다 적어줍니다. 3. 그리고 심리학 개론과 인간과 우주는 반드시 듣는다고 했으니까 심리학의 동그라미, 인간과 우주에는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공연예술의 이해, 우리 몸의 이해, 미학과 예술론에서는 이 중에서 단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요거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B의 내용을 봤더니 B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과 우주는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리고 A와는 2개의 과목을 같이 듣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A랑은 2개만 들어요. 그러면 심리학 개론은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A가 어찌됐건 간에 총 3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 3개 중에 2개는 겹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가 요 파란색에서 선택한 것 중에서 하나를 B가 같이 듣거나 아니면 심리학 개론 같이 듣거나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B가 몇 개의 과목을 듣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요 정도까지가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예요. 그 다음 정보를 볼게요. C에서 A와 내가 듣는 과목은 전혀 겹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C는 심리학과 인간과 우주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C가 듣는 과목은 D도 듣기로 했어요. 요건 옆에 적어주시면 좋겠죠. C가 듣는 건 전부 D가 듣는다. 그럼 D가 듣는 거 중에서 C가 듣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D의 내용을 봤더니 나는 C와 함께 우리 몸의 이해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C랑 D는 우리 몸의 이해를 같이 듣는구나.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는 우리 몸의 이해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왜 못 듣죠? A가 듣는 과목과 C가 듣는 과목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 D가 심리학 개론과 공연예술의 이해를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과 우주 그리고 미학과 예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판단할 수가 없죠. 요거는 넘어가야 되고요. E가 나는 인간과 우주를 듣는다라고 했고요. 2개 과목만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학과 예술론 조별 과제를 A와 B 셋이서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인간과 우주 미학은
E가 듣는 과목이고 나머지는 다 E가 듣지 않는 과목이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학과 예술로는 조별 과제를 A랑 B, E가 같이 듣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C도 미학과 예술론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D가 몇 과목 듣는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D가 미학과 예술론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줄 수 있을 거고요. B는 심리학계로는 듣지 않게 되겠네요. 자, 현재 이런 형태 정도 빈칸이 먼저 제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인간거주는 공연예술의 이해는 수강생이 3명이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빼먹었던 부분이죠. 그러고 보니 공연예술의 이해는 수강생이 3명이다.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 요거까지 집어넣어주면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겠죠. 자, 빈칸은 우리 몸의 이해를 B가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D가 인간과 우주나 미학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만 모르는 상태다. 자, 이렇게 놓고 선지를 볼게요. 기억 선지에서 C는 공연예술의 이해를 듣는다. 요거 맞는 말이죠. 다음, 인간과 우주의 수강생은 3명이다. 비어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다음, 디귿, B는 총 3과목을 듣는다. 여기 비어있죠. 우리 몸의 이해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른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5번을 선택을 했어요. 다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알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발문 자체가 반드시 참인 걸 고르라라고 했죠. 반드시 참인 걸 고르라는 거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그라미가 쳐지거나 X가 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있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볼게요. 질문이 2가지가 들어왔는데 15번 한번 볼게요. A는 B인 경우에만 물음표이다 라고 할 때 B면 A다 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안 썼을 뿐이죠. 여기서 A는 B인 경우에만 땡이다 라고 했을 때 B면 그러니까 B 화살표 A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E는 F가 임명된다면 임명되고 그리고 오직 그 한에서만 임명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2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때는 쌍화살표 동치를 나타내는 걸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의 니은 선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9번의 니은 선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9번 문제 3문단에 보면 식도 3분의 1 쪽이 근육층이 골격근이고 아래가 민문이근 중간이다. 그러면은 위아래 끝이 조임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고 니은에서 자, 가운데 근육 혼합층이 끝이 이 부분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추론할 때는 추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걸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를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익명으로 질문해 주신 분의 말씀을 보시면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추론의 결과는 가능해요. 그런 것이 팩트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팩트로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그 전제가 뭐가 빠져 있냐? 위아래 양 끝이 조임근으로 기능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조임근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란 말이었고요. 조임근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역류 방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역류 방지의 중점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세부적인 역류 방지 기능에 대해서 어차피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과추정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5번 또 질문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C는 A가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잖아요. 될 수 있다 뭐예요? 가능성이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정말 많이 오해를 하세요. 얘는 C는 A가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다잖아요. 임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능성의 문제라고. 네, 가능성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C는 A가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은 이거 대우치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보미님한테도 네,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답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언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 이제 잠깐만요. 자, 중간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18번 문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18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자리 계시면 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시고 이게 정답률이 95%짜리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요거 틀린 이유가 있다면 그 틀린 이유도 나중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방식, B 방식 두 가지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 A 방식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걸 하는 것이고 웹서핑은 하지 않는데요. 요거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 있죠. 컴퓨터로 문서 작업 그리고 웹서핑. 문서 작업은 하되 웹서핑은 하지 않는다. B는 어때요? 정보 검색을 위해서 웹서핑을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문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방식의 부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보 검색을 위한 웹서핑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를 표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문서 작업, 웹서핑이 있을 때 A는 둘 중에 문서 작업만 하고 웹서핑은 안 하지만 B는 둘 다 하는 거죠. 자, 거기서 X, Y, Z라는 세 가지 유형의 사무관이 존재하고 X 유형은 전부 A, Y유형은 전부 B, Z유형은 A랑 B를 모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김 씨는 Z유형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X랑 Y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B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Y 유형이겠죠. 그리고 땡땡 부처의 사무관 이 씨는 B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 얘는 뭐야? X 유형은 아니다겠죠. Y인지 Z인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김씨잖아요. Z유형이 아니니까 당연히 X나 Y유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X유형이거나 Y유형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반드시 Y유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건데 나머지 선지들을 한번 보세요. 나머지 선지들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제가 방금 말 실수했는데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리얼
함정인 거를 못 봐서 그렇겠죠.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XYZ 유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Y 유형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Y 유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들 중에 XYZ가 있을 뿐, 알파든 베타든 다른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Y 유형의 경우일 때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업보다 정보 검색을 더 이제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평가를 한 적은 없어요.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서 X 유형이면서 정보 검색을 위한 웹서핑을 하며 이를 처리하는 땡땡 부서의 사무관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땡땡 부처에서는 김씨, 이씨만 우리한테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김씨는 B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Y 유형이거나 아니면은 XYZ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일 수는 있고요. 이씨 같은 경우는 적어도 X 유형은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김씨, 이씨 둘 다 X 유형은 아니야. 그러면 땡땡 부처 안에 X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4번에서 땡땡 부처 사무관 이씨는 X 유형이 아니다. 위에 이미 제시를 했잖아요.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5번에서 X 유형에 속한다고 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X 유형에 속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되니? X 유형일 때는 반드시 A 방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죠. 그러면 A 방식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치면 주로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실 건데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웹서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눴을 때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죠. X유형에 속한다고 하여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아닌 케이스가 우리한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5번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더 확실한 답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5번이 어떻게 보면 1번보다 훨씬 더 헷갈릴 수 있는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정답률을 보니까 조금 잘못 말했네요. 18번은 95%가 아니라 얘는 77%네요. 꽤 많이 틀렸구나. 대부분 1번을 하셨네요. 1번이 오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3번이고 제가 봤을 때는 5번이 제일 애매할 것 같은데 5번 선택하신 분들 거의 없네요. 어쨌든 뭐 요 18번 같은 경우는 1번 선택하신 분들은 요런 거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 이런 거에 낚이지 않으셔야 되고요. 5번을 선택하신 분은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5번부터 맞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인정. 그건 그럴 수 있어요. 5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답이 4번에 있기 때문에 4번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5번만 따로 보면은 맞는 말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그거는 괜찮고요. 그래도 1, 2, 3, 4 다 보고 5번 봤다면 그건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언어 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자료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